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는 무능 폭력 정권에 항쟁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여야의 가열된 이념 공방까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질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알프스에서 처리되는 핵종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컸는데요. 또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알프스에서 64개의 핵종만 처리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핵종은 1000여 종인데다가 일본 오염수 탱크 약 1073개에 탱크별 핵종 농도와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탱크를 점검하고 과학적 기준에 맞을 때 해류에 섞어서 방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종은 30여 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핵종 숫자를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1073개의 농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탱크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73개의 이 농도를 거의 다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핵종이냐 하는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69개, 64개 이렇게 검토 그런 데에서 일종의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핵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30종을 빼고는 거의 그런 그 인체에 위해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해서 핵종의 숫자를 1000개, 몇백 개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벤토리 평가에 사용된 핵종 전체는 약 1000개 정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 1000개를 가지고 왜 60몇 개만 검증하냐, 60몇 개만 그것만 걸러내면 다 되는 것이냐라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상병 사건 의혹을 두고도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한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수사심의위원회 6명이 과반수는 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항명 수사가 부당하다,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합당한 처사입니까?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따른 결정이면 저는 전적으로 국무총리로서는 그런 결정이 옳다. 여당도 최상병 사건의 정치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사실은 느꼈습니다. 홍범도 잠수함명 수정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잠수함의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이념 문제로 대립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고려했을 때 잠수 한 명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투입을 통한 소득 형평성 효과를 물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금 살포성 재정 투입은 일시적 개선 효과가 있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여당 불참으로 파행 끝에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유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주일째를 맞은 오늘 런던 협약총회에서 중재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사국 총회가 아닌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비과학적이고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볼 때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이다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민족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정부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여당은 또다시 IAEA의 입장에 따른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상태 그대로 불러줘야 된다. 그대로 불러줘야 되고 또 IAEA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의 긴 오염수 공방이 이어지며 안건인 2022 회계년도 결산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정회했습니다. 한편 야당이 단독으로 개의를 요구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20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사는 다음 달 4일 결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유지희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과 회의장 퇴장으로 반발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년 1월 말 이전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능 폭력 정권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조금 전 1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에 대한 사과로 기자간담회 포문을 열었습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한 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자성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심각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민생 포기, 언론 탄압, 그리고 국민 편가르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맨 앞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국민 항쟁과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공개적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그리고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단식에 들어가더라도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내 계파 갈등, 퇴진설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현 지도 체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양성이 본질인 정당 내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갈등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요청이 온다면 정치 복원을 위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낮부터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에 돌입했는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순천만 박람회를 극찬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여해 전남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방안을 살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순천만 박람회의 성공을 높게 평가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히 초대박 흥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입니다. 또 김 대표는 최근 광주도 찾았다며 호남 지역 인사들 중 상당수는 호남의 민주화 정신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전남 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순천만 박람회를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역 특색과 잠재력을 100% 살린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국제정원 박람회도 큰 성공을 거두고 세계 최고의 생태 정원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전라도가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을 순천만 박람회가 증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는 호남이 우리 전라도가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전라도는 국제 행사를 수차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준석 개인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회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취약한 지역에 대한 여당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 여야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1시부터 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밤 10시부터 이 철야 농성을 이어가면서 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고 촉구했고요. 윤 대통령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단식이 단식 농성은 아니고 단식하며 투쟁하겠다는 기조라며 공식 당무와 정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단식 선언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네, 뜬금포 단식 그리고 방탄쇼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민국 수석 대변인도 고작 개인의 방탄과 국면 전환을 위해 과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단식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한편 그 민주당 등 야4당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번 제출이 2차 제출인데요. 네. 민주당을 포함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야4당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4당은 이 회견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2차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범죄를 자행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요. 기시다 총리는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망쳐버린 특대형 범죄자가 됐다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지난 17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47만 8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2차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그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라고 그대로 써야 한다 대 처리수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염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주재한 수협과 그리고 급식 업체 간의 협약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수산업계가 이 자리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우리 바다 지키기 TF 성일종 위원장과 유상범 수석 대변인 등 여권에서는 처리수로 부르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다만 김기현 대표는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옹호한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가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며 알프스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오염수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통위에 출석을 해서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있었던 이 정부 측의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도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이 각계 의견이 어떤지 분석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제시된 만큼 어떤 용어가 바람직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당분간 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 행안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행안위를 통과를 했네요. 여당이 퇴장을 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어제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에 넘겨졌고요. 오늘 전체 회의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이견이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켰는데요.
기존 안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 3촌 이내의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수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하고 단순 거주, 체류자는 배제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면서 이렇게 통과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결국 반대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안에는 이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즉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1명, 그리고 여야 추천 각각 4명, 그리고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4명, 야당 7명, 즉 4대 7로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서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대 150일,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내정한 지역구 10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중랑을에는 정병국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서울 강서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경기 용인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인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시공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부실 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간담회에서 부실 시공 아파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건폭 척결과 이권 카르텔, 그리고 전 정부 탓을 하며 민생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초고령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고령화와 독거 세대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급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1, 2인 세대가 급증하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모든 세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령자의 이상 징후를 알아내는 똑똑TV, 응급안심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3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홍준표, 이준석 연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1년 4개월 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축제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며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홍 시장님께 와가지고 차 한잔한다 이렇게 들었더니만은 아예 그러면 그 개막식 하는데 와라 이래 버려가지고 왔습니다. 적어도 밖에 저 환호하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래도 2년보다는 치킨인 것 같습니다. 민심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래도 정치인에게는 항상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를 삶의 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앞서 홍 시장은 SNS에서 그래도 우리 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 교체에 선봉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홀대하는 게 맞나 싶다라고 했고, 지난달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안고 가야 한다, 그런 게 정치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감싼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에 수도권에서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오랜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집중할 뜻을 밝히면서 확실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자기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천을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은 본인도 늘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랍니다. 무소거라고 하겠죠. 한편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과 중도층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준석계를 끌어안고 외연 확장에 치중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체제 때 호남에서 당세가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은 우리 당의 과거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 호남의 현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매우 자유롭게 언로가 열려 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당입니다. 여권에서 비교적 20대 지지가 높은 것으로 꼽히는 이준석계,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이준석계 끌어안기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 김남국 부결 지시입니다. 수십억 원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어제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인 결과 여야 위원 각각 3명씩 총 6명 중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로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김남국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 어떤 제19 감싸기 방탄 특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SNS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줄 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신호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김남국 방탄할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난 이게 정말 겁이 없구나.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당 지도부에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에 관련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지시가 뭐 어떤 지시인지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직접 들었는지 전해 들었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제명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의원이 탈당에 이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제명까지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이 가운데 오늘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인 것에 대한 질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윤리특위 처벌 문제는 각 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이념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전국 현안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또 핵폐수와 이념 전쟁에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밝혔고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이를 두고 이제 본인을 위한 뜬금포
단식이고 민생 발목 잡기다라고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개회를 이제 하루 앞뒀는데 이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초강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사실은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9월 4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미 통보를 한 상태고요. 네. 본인은 이제 9월 셋째 주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단식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검찰이 출석이 임박한 상태에서의 단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출석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고 봅니다. 출석을 늦추기 위한 포석이다. 네. 포석으로 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 다수가 과연 지금 현재가 무슨 뭐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뭐 198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단식을 하듯이 그때 상황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공감대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단식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단식 문제로 본인이 본인한테 지금 처한 위기를 돌파하는 때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 투쟁에 대한 그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우선 좀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야당 대표고요.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좀 상대적인데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인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니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요구가 좀 있었다고 해요. 네. 이재명 대표도 좀 세게 싸워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갑자기 단식을 왜 하나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왜 단식을 하는 건지 본인이 입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이게 사실은 대통령 그만두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너무 거대한 얘기라서. 네, 네. 두 번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목표가. 네. 그다음에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좀 거대 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단식에 들어갈 때 사실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크게 잡고 들어가는 바람에 야 이거 들어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했지만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지 민주당 안에서 좀 걱정스러운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성남시장 할 때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방 재정 개편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지방 재정을 좀 중앙 정부에서 좀 재량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기초단체장으로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단식을 했고요. 열흘 만에 민주당의 그 당시 대표가 김종인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당에서 받아 안아서 좀 해결해 볼 테니까 그만하시라 이렇게 만류해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다시 이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있는데 사실 야당이 정기국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하고 법률을 가지고 열심히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의지는 뭐 잘 알겠는데 지금 이번에 단식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별로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그 면에서는 이제 또 이제 같은
이제 그 동조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앞서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최근 이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이념을 강조한 그런 행보를 보이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울트라 뉴 라이트다, 또 이제 경제 무능을 이념 전쟁으로 덮으려고 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그 행보 강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또 포석인지, 그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이번에도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이념 문제라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처럼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념 문제는 이미 이념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벌써 20년 전, 30년 전부터 뭐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유명한 책자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영국에서도 사실은 뭐 진보 이념과 뭐 또는 보수 이념이 이렇게 수렴해 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그 적합한 생각이냐, 적합한 철학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점점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이제 최근에 홍범도 장군 논란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 네. 아마 뭐 총선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헌법 가치라고 하는 철학, 뭐 이런 것들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표현이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정제되지 못하고 너무 거칠다 하는 데까지는 제가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이념의 의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그 어떤 민생이나 아니면 뭐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가치들이 지금은 더욱더 중요시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저런 인식,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러니까 아주 넓은 거는 아니다. 다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에 그 목표가 있다라고 보신 건가요? 뭐 그런 정도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으나 네. 중도층까지를 겨냥한 데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좀 난 열심히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까 좀 짜증을 내시는 것 아닌가. 대통령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뭐 총선용 전략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과거에 그 운동권 학습을 해도 좀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아주 강경해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지금 늦깎이 뉴라이트라는 표현을 했죠. 예, 그런 네.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늦바람 났다고 했죠. 늦바람. 늦바람. 네. 그래도 대통령인데 표현을 좀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늦깎이로 아무튼 순화를 하겠습니다. 좀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 좀 더 강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검사할 때 이념적인 검사가 아니었어요. 기자들하고 뭐 취재나 식사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한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정치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이념 경도가 뒤늦게 시작돼서 좀 더 너무 강하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 이제 변호인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는 면을 보면 예전과 지금의 어떤 그 좀 정치적인 그 네, 좀 차이가 있는 것 이념에서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좀 같기도 걱정이 합니다. 돼요. 네. 근데 이게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또 이 연찬회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다. 뭐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좀 야당한테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언론도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을 우리 욕만 한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또 언론이라는 거 원래 정치 권력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분이 이게 무슨 의도한 발언이라기보다 약간 좀 좀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좀 걱정해요. 지금 보수 이른바 좀 보수 성향 신문의 사설 또는 칼럼에서 좀 전에 그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발언이 이게 너무 거칠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심지어 장관들하고 대통령실 참모들 얘기도 안 들으니
김건희 여사가 좀 얘기를 해서 만류를 해라. 이제 이런 칼럼까지 쓴 분이 있어요. 참, 네. 좀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조언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현 정권을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안 듣고 더 막 나가시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언은 꼭 받아들여서 좀 약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칼럼 얘기하시니까 이제 강준만 교수가 최근에 뭐 이야기했던 그 언론의 그 정부 비판에는 발전을 위한 비판이 있고 망해라 하는 뜻으로 던지는 그 뭐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이제 그 언론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좀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언론이 망하라고 한다고 정권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이 언론이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는구나라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정권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한편 국회 운영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공방이 이제 치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육사와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홍범도 장군 관련 공산당 입당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실제 육사 측에서는 오늘 홍범도 장군 흉상은 교외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도 이제 오늘 그 나왔는데요. 야당의 역사적 부관 참시의 시작이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최근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한 논란 뭐 두 분의 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이 얘기 길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6년 전에 육사 앞에다 이제 흉상을 만들었는데 그 뭐 육사 동창회에서 지금 주로 문제를 삼았다 그러는데 아니 그때는 문제 삼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정권 바뀌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명색이 군 장성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육사 동창회에서 왜 이렇게 좀 약간 비겁한 태도를 취하는지 전 그 납득하기 어렵고요. 6년 전에 이미 거기 가 있는 흉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해서 좀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막 논란이 일어나면 전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알아서 해 그러면서 뭐 어느 한쪽으로 좀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그게 관철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 안에도 꽤 이거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이 꽤 있거든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뭐 유승민 전 의원 또 김병민 최고위원 김태흠 충남지사. 네.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다 이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내부적으로 좀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부 여당 안에서 좀 잘 조율을 해서 좀 지혜롭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근데 뭐 육사가 그 오늘 사실상 결정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저는 국한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활약상 그 전체를 폄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사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육군사관학교라는 그 장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그런 그 장군,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장군의 흉상을 놓고서 기리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운동 활동 이 부분은 기리는데 그걸 왜 꼭 육사 안에서 기려야 되느냐? 뭐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리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러니까 그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든 뭐 어디든 간에 했던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분을 육사 안에서 기리는 데는 저도 반대고 이번 육사의 결정은 옳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 3월에 그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거기 설치할 때 그때는 이게 그렇게 논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약간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때 이제 동창회가 아마 그 제 기억에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태클을 걸지는 못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약간 비겁하다는 비판을 저는 받아도 뭐 아마 항변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장교 육성하는 곳에 그 이런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이런 분들의 흉상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 중국 공산당은 곤란하다. 왜? 한국 전쟁 때 그 중공군이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막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죠. 전쟁했죠. 네. 소련 공산당,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남침했다. 곤란하지 않느냐. 미국 공산당,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불법화됐지만 또 네. 영국 공산당, 뭐 독일 공산당, 일본 공산당. 우리 일본 공산당에 가입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육사의 문제라면 육사 안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정권의 문제로 넘어와 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역사 논쟁 벌이면 다음 대통령이 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관계없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 또 다시 불거지고 또 역사적인 뭐 역사 논쟁, 역사 전쟁 같은 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좀 오늘 그 진행을 좀 스피드하게 가자 이렇게 이제 다 뜻을 모았는데 역시 그 방송 들어가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육사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맡긴 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최근 이제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 텐데요. 국회 이제 국토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수 성향 이제 포럼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보다 더 센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은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원 장관의 발언 들어볼까요? 실망입니다. 그냥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뭐 현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거운동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넘어갈 문제예요. 네. 여기다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중에 좀 강경 지지층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미워하는 분들의 지지를 좀 뭐 얻거나 뭐 인기를 끌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원희룡 장관도 대선 후보 꿈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다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처신을 해서 이게 잘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교체의 강화라는 게 어떤 표현이죠?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의 강화. 아니면 정권이 교체 안 됐으면 자 정권을 교체합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확하게 보이는데 조금 추상적인 표현 아닌가요? 저는 뭐 장관은 정권을 더 좀 공고히 하자라는 뭐 그런 공고히 이야기가- 하자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고히 하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정도의 발언도 하지 말라? 이거는 저는 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요. 그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표현 정권 교체의 강화라는 표현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한테 이 정도의 표현은 저는 뭐 오히려 허용이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거 원희룡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요즘에 뭐 이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하면 이제 수긍하거나 이제 사과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뭐 여야가 상황인 것 다 같습니다. 극한 대결로 치닫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야가 서로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텐데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어제 이제 요 시간쯤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이제 들려왔었는데 내일 영장 실질 심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또 이제 궁금하고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시스템을 보면 이 상관이 이런 군 문제와 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 지휘감독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휘감독 권한을 그럼 벗어난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걸 지휘감독 권한 내에 있다면 명확하게 항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지휘감독 권한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외압이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내일 영장실질심사도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 자체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곁들여서 좀 들어볼까요? 뭐 군 입장에서야 군인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왜 명령이 안 따르냐 해서 뭐 고심 끝에 영장 청구했겠죠. 법원에서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을 가지고 직접 수사 지휘를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통령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장관이 그래 알았다, 뭐 잘 해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뒤집으면서 뭔가 왜 이러지? 이 장관이 이러는 거 보면 뭔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과실치사로 기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사단장도 뭐 무죄 판결 받고 명예회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왜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좀 무리한 주문을 국방부 수사단에서 그렇게 했을까 참 의문이에요. 이게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실에서 뭔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박정훈 대령은 큰일 납니다. 그 본인이 VIP가 den호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원이죠.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해봐야 되고요. 지금은 정치 권력이 뭐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내년 후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하는 분들 또 영장심사하는 법원 아주 철저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뭐 국방부에서는 지휘감독 권한 내에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일 결과를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 뭐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면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자 이번에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단식 농성이라는 건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이 과거 투쟁 방식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하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저항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권 카르텔,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막 이렇게 가는데 뭐 말도 거칠어지지만 이 표정도 좀 점점 무서워지고요. 연천의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이렇게 주먹도 좀 하고. 예전에 뭐 대선 때도 뭐 어퍼컷을 하긴 했지만. 그때 네. 이제 대선 유세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자꾸 좀 말을 함부로 하고 좀 화난 표정을 지으면은 이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에서 네. 제가 오늘 한 줄 논평 대통령님 화 좀 내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 이념을 강조한 윤 대통령 행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루두루 오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